네, 안녕하세요. 계약의 효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불능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채권법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단 목적에 불능하면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불능하게 된 것을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그 법적 효과가 당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를 낳는다고 했어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였죠? 이미 불타버린 전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랬죠. 이때 매도인은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 매수인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선이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이때 상대방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 즉 매매 같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신뢰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써 유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뢰이익. 그래서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을은 갑을 상대로 할 수 있다라는 설명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작은요, 사실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 불능 이 부분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방금 표현했다시피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매매로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이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체결 이후에 불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그 효력을 당연 무효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은 당연 무효이지만,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당연 무효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당연 무효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문제로 나누어진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 그럼 이것은 이행불능이라고. 예컨대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미 여러분 사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민법 총칙 때 다 이런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X토지에 대해서. 근데 을은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 당시, 그리고 이어서 중도금까지 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 병에게 이중 매도를 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 이런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라 한다 했죠. 목적물 인도라는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 대금 지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불능하게 된 게 대금 지급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가 불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목적물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측면에서 보면 채무자는 누구냐? 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매도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자신의 귀책 사유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을과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만 받은 상황 같으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실 겁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죠. 네,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또는 잔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는요, 갑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어요. 즉 약속대로, 애초에 약속대로 을에게 목적물 인도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는 것은, 이것은 갑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되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이행불능이라 합니다. 자, 이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우리가 원시적 불능에서의 계약책임사의 과실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라 했지만, 후발적 불능상의 이행불능에서 나오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완전히 메꾸어 받는, 배상받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에는 이행불능 말고 위험부담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의 결정적 차이는
방금 표현했다시피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런데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위험부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갑과 을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웃 사람 병의 실화에 의해서 불이 나가지고요. 갑의 건물까지 옮겨 붙어서 전소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자,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인 채무자, 즉 매매에서의 이 매도인, 귀책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 없습니다. 아니면 이웃 사람의 실화를 사례를 좀 바꾸어서 뭐 낙뢰가 떨어져서 여름에 장마철에 뭐 집중호우와 동반해서 번개를 쳐가지고 낙뢰가 떨어져서 만약에 갑의 건물이 소실됐다, 전소됐다, 붕괴됐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계약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 즉 매도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방금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야기되죠. 왜?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그 계약 효력은 당연 무효로 처리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악의 과실, 선의 무과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약 책사 과실 문제로 따지면 될 것인데 문제는 계약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아무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민법은 제537조 규정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물론 이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줄여서 채무자주의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주의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소리는 당사자 특약에 따라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채무자주의 아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특약을 맺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데 일단 그러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든가 했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가 적용되는데 이 채무자주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방금 이 사례, 첫 번째 사례로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자, 계약 이후에 이같이 이웃 사람의 실화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이 건물이 불타서 소실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합니다. 인도 의무 X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인도 의무를 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인 대금지급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X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미 받아두었던 계약 당시에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부당이득의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건물만 날려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상황에서는 갑은 바로 이 병을 상대로 해서 가해자가 되겠죠. 갑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피해자, 갑은 가해자, 병을 상대로 해서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험부담 문제라. 이 위험을 누가 안아야 될 것인가? 위험부담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그랬죠? 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줄여서 채무자주의를 취한다는 소리는 채무자를 위한다는 주의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안는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한다? 불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건물이다.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될 채무자는 누구다? 매매에서 매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 특약으로 채권자주의로 특약을 할 수도 있다. 애초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채권자주의로 특약을 맺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정반대로 결과가 뒤집어지겠죠. 갑은 목적물 인도 의무는 없어지지만 을은 대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될 것이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정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당사 특이하게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자 지체 중 여러분 갑은 제때 이행하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수령 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 같은 표현입니다. 채권자 지체 중 위험부담 문제가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요. 특별히 채권자주의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더라도 채권자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갑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이 그림 방금 이 사례에 방금 그림 있잖아요. 위험부담 문제 그림. 그것을 연상해 주십시오.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 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병, 즉 이웃사람 병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옳지 않은 것. 누구라고 나와야 돼요? 갑은 병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림 연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요. 네,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번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갑이죠. 을은 아니잖아요. 을은 위험부담 문제 발생 시 자신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손해가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을이 갑에게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에게 X건물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 위험부담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목적물 인도, 등기 이런 의무는 면한다 그랬죠. 3번.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옳은 표현이죠.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옳은 표현들입니다. 을은 갑에게 대상청권 행사로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갑이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즉 피해자가 가해자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권, 바로 그 청권을 양도해 줄 것을, 자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상청권이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반복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시키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먼저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보험계약을 연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남편이고요. 보험수익자는 아내라고 하자고요. 부부 사이에.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겠죠. 남편이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법에서는 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맺어요. 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내 아내에게 지급해 주시오. 그래서 했을 때 이 아내는 보험수익자라고 하죠. 자, 이것이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요약자, 낙약자 이 용어 자체도 여러분 딱딱하죠. 평상시에 전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요약자는 약속을 요하는 자를 요약자고요. 약속을 승낙할 때, 승낙할 때 낙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승낙하는 자를 낙약자랍니다. 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요약자고요. 보험회사는 낙약자입니다. 물론 그 수익을 받는 자를 보험수익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갑과 을과의 관계. 자, 요약자를 갑, 낙약자를 을, 수익자를 병이라 했을 때 갑과 을과의 관계를 보상관계랍니다. 자, 그리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는 방금 든 사례에서는 부부죠. 남편, 아내죠. 대가관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조를 헌신적으로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생명보험금 10억 원이라도 지급돼야 해 달라는 어떤 일종의 대가를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용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근데 그 매매대금은 갑이 나의 채권자 병한테 대금을 주시오. 나는 대금 받으면 나 그거 가지고 또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난 낭비벽이 심하니까. 갑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을하고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해주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약자, 약속을 요구하는 자, 약속을 승낙하는 자, 낙약자, 그 다음에 바로 갑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병은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보험 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관계에서도 충분히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있죠. 여러분 시험에 두세 번 연속적으로 지문에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병존적 채무인수. 네,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갑이고요. 이 채무를 인수한 인수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병이 누구냐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의 채무를, 갑이 병한테 갚아야 될 채무를 을이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면서 갑은 채무자 지위를 면하냐? 그게 아닙니다. 갑의 채무를 그대로 함께 책임지겠다는 병존적 채무인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과정에서 설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도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도 있고 그렇죠? 이 병존적 내지 중첩적 채무인수는 결국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 채권자를 위한 그와 같은 계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관계 흠결 하자가 있다. 처음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이 보험계약 자체가 만약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었다. 흠결하면 여러분 비진이 통정차고 하자하면 사기강박. 만약에 보험 모집인 설계사라 그러죠. 보험 설계사의 사기에 의해서 만약에 보험계약자와 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상관계에 흠결하자는 대가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미칩니다. 보상관계에 흠결하자는 대가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가관계에 흠결하자는 보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는요. 수익자가 제3자가 반드시 현존할 것을 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익자는 또는 제3자는 특정 현존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태아를 위하여 또는 설립 중의 법인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익자가 우리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계속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여러분 205페이지. 자, 하단에 나옵니다.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겠다. 의사표시를 했다. 그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 당사자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예요. 수익자는 당사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했죠? 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의 당사자 즉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네,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음 2번. 계약 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네, 채무 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그 다음에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여러분 여기서 조심.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대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는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는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흠결을 하자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보상관계에 흠결을 하자는 대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가관계 흠결하자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5번.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익자는 낙약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제권, 해지권 등은 계약의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어 6번 지문 보시기 전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리고 병이 수익자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매매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 같은 약속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졌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결국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미 낙약자는, 즉 매수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 내용대로 매매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을 한 상태였어요. 자, 이런 경우 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 다시 말해서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다. 이 경우 과연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급해준 대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설사 보상관계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시죠. 자, 그러면 6번 지문 보겠습니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 즉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 즉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 요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지문에 비교적 빈도 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다음 지문.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 낙약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낙약자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낙약자인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그 이익을 받겠는지의 여부, 이 확답을 제3자, 즉 수익자에게 최고로 하였으나 그 기간 내, 즉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수익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네, 그대로 조문이죠. 해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자는,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낙약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것은 그대로 도달주의를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죠.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즉 수익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문제 또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중첩적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자, 이것은 뭡니까? 요약자가 도급인이고 낙약자가 수급인이고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을 수익자,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이 같은 계약이죠. 그래서 요약자 도급인, 낙약자 수급인, 그리고 제3자는 이제 수익자고요. 이런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그것에 하자가 있다. 이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즉 수급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 틀림없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옳은 지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 원칙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 즉 요약자와 낙약자는 마음대로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 합의에 따라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니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계약 내용으로 유보했다면 이때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유보하였더라도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제3자, 즉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그 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틀렸어요. 더 이상 반복하면 여러분 지겨워지겠습니다만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약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로 하더라도 낙약자에게 재촉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 내용대로 빨리 대금 지급하지 않느냐? 약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느냐? 수익자에게 지급해줘라 라고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갖지 못한다 틀렸고요.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역시 틀렸습니다. 계약의 해제권 당연히 요약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낙약자에게도 해제권 당연히 있죠. 계약 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설사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에게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서로 간에 해제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었죠. 자, 그 다음 207페이지 마지막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방금 나왔던 거죠. 해제권 행사함에 있어서 제3자 즉 수익자의 동의 여부 불문입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이 기본관계가 바로 보상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 즉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계약.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그랬었죠? 앞서 보았습니다. 지문에서.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시에는 제3자는 즉 수익자는 현존 특징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 시에 제3자가 즉 수익자가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아닙니다. 계약 성립 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립 이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걸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방금 전에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효력 부분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